안녕하세요. 자그마한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오늘은 비가 꽤나 거세게 내리는 것 같죠? 저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을 참 좋아라 합니다. 저희 딸아이가 비 오는 날을 특히 좋아하거든요. 이제 막 5살이 된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이번에 분홍색 장화를 하나 사주었는데 그게 마음에 드는지 비 오는 날을 좋아해요. 비가 내리면 고이는 물웅덩이에 폴짝 뛰어들어서 해맑게 웃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겐 큰 힐링 요소랍니다. 일하며 아이를 키우셨던 또는 현재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워킹맘으로 지낸다는 게 쉽지만은 않더군요. 소민아, 엄마 오셨네. 엄마! 우리 딸,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었어? 아침 일찍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해가 진 저녁에야 아이를 데리러 가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웃으며 제게 달려오는 제 아이를 품에 안을 때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나쁜 엄마가 된 기분입니다. 친정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남편은 대체 뭐한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게요. 친정 부모님이 가까이에 사시거나 남편이 도와주면 좋으련만. 저는 현재 이혼을 하고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지방에 계셔서 돌봐주실 수 없거든요. 남편이랑은 이혼을 한 상태라 제의 가족은 딸아이 그리고 친정 부모님 뿐입니다. 남편이랑은 2년 전 이혼을 했어요. 이혼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글쎄요. 콕 집어 말하기가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하나만 얘기하기에는 그 사람이랑 그 사람 엄마가 참 별로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남편은 저보다 5살이나 많았는데 그냥 아들 같았어요. 하기 싫은 일은 죽어도 하기 싫어하고 징징거리고 남 핑계대는 사람이었죠. 시어머니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지네요. 시어머니는 남아선호 사상의 끝을 달리는 사람이었고 내 자식이 최고다라는 생각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간들 속에서 제가 6년이라는 시간을 버텼다니 그것도 신기하네요. 너희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아이 준비해야지. 예? 에이 엄마 결혼한 지 아직 1년도 안 되었구먼. 무슨 벌써 임신 얘기야.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계속 아이 얘기만 했습니다. 손주를 가져야 한다. 여자 나이 27살이면 노산도 한참 노산이라면서 말이죠. 대체 그게 뭐가 얼마나 노산인 것인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져야지. 여자는 노화가 빨라요. 엄마가 나이 들면 애한테 좋을 것 하나 없어. 남들보다 결혼 늦게 했으면 애라도 빨리 낳아서 속도를 맞춰야 할 것 아니냐. 아니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이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닌데 시모는 무슨 경주를 하듯이 저와 남편을 몰아붙였습니다. 어서 너희 또래 다른 부부들처럼 아이도 낳고 하라고 말이에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는데요. 저희도 어른이고 생각도 있고 저희가 그 부분은 알아서 할게요. 딱 잘라 말했습니다. 괜히 심통이 나서였죠. 원래 하려던 것도 옆에서 해라 하면 하기 싫어지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결혼 전부터 원래 아이를 좋아했던 터라 저도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모가 저렇게 나오니 고분고분 말을 듣고 싶진 않더라고요. 니들이 알아서 못하니까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지. 아유 그래 어련히 잘나서 알아서들 하겠지. 답답해서 원. 시모는 이래서 많이 배운 여자는 힘들다고 하는 거라며 남편한테 구시렁구시렁 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배우고 안 배우고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려야 어머님도 답답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어이구, 네, 그래요. 잘나셨습니다. 어휴, 나 간다. 어떻게 보면 버릇없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아닌 건 아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 할 말은 해야 하는 성격입니다. 더군다나 사회생활을 해본 경험상 시모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 앞에서 숙이면 숙일수록 더 막대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뒤 생각 안 하고 제 생각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한번 질러버리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임신 얘기는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제게도 아이가 찾아왔죠. 하지만 첫 번째 아이는 또렷한 형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유산이 되었어요. 그때 충격은 꽤 컸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저희 친정 부모님, 남편, 시모도 마음 아파했죠. 참 희한한 게 위기 속에서 가족 간의 정이 돈독해진다고 첫 아이를 잃은 슬픔이 시모와 제 사이를 잠시 동안 가깝게 해주었습니다. 괜찮아. 네 몸 크게 안 상했으면 그걸로 된 거야.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래? 이미 세상 떠난 녀석 마음 아파해봤자 뭐하겠냐?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바라는 수밖에 없지. 시모는 저를 많이 위로해줬어요. 시골에 계시는 저희 친정 부모님과 달리 시모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살았고 그 탓에 쉽게 얼굴을 볼 수 있었죠. 아이를 유산한 것도 출산한 것과 같은 것이라며 이것저것 몸에 좋은 음식을 해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순수한 마음은 아니었죠. 시모가 저에게 저렇게 잘해주고 살갑게 챙겨준 건 첫 애를 잃은 건 잃은 거고 하루라도 젊을 때 얼른 다시 아이 가져야지. 저게 목적이었습니다. 저 때도 따졌어요. 제가 당신 아들이랑 결혼한 게 애 낳으려고 결혼한 것인 줄 아느냐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시모의 생각은 며느리가 가족이 아니라 자기 집안 배 이어주는 도구로 여기는 거니 말입니다. 그렇게 둘째를 갖느니 마느니 시모와 실랑이를 하며 잠깐 동안의 평화는 깨졌어요. 그렇게 부대치고 나니 시모는 저희 집의 발길을 또 끊었죠.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시모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음흉스럽고 뒤 궁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 마주치기도 싫었거든요. 시모가 안 보이니 마음도 편해지고 남편과의 사이도 이전처럼 좋았죠. 마음이 편해져서인지 첫째 아이를 잃고 두 번째 아이가 제게 찾아와 주었습니다. 자기야, 조심조심 천천히 내려와. 여보, 이번엔 괜찮겠지? 나 너무 무서워. 남편이나 저나 첫째 아이를 잃고 나서 두 번째 아이 때는 모든 게 다 조심스러웠어요. 빨리 걸으면 뱃속의 아이에게 충격이 갈까봐 나비 흉내를 내듯 사뿐사뿐 걸어 다녔습니다. 음식도 유별나리만큼 꼼꼼히 따져가며 먹었어요. 그렇게 신경 쓴 덕인지 아이는 뱃속에서 쑥쑥 잘 자라주었죠. 하필 당시가 회사 내 외주 작업이 많이 몰려 정신이 없었거든요. 소규모 회사여서 크게 돈을 벌진 못해도 일반 직장 생활하는 것보단 많이 벌었고 무엇보다 직원들과 가족까지 지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대표님 무리하시지 말라고 본인들이 나서서 회사 업무에 애를 써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이렇게나 배려해주는데 꼭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시모에게 아예 임신 사실을 알리지 말았어야 했나 봅니다. 전 남편 놈은 당시에 그 일이 자기 엄마 탓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그 일이 철저히 완벽하게 시모 탓이라고 생각해요. 여보세요? 그래, 나다. 몸은 어떠니? 예, 괜찮아요. 보통 임신 16주 차쯤부터는 뱃속의 아이 성별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대체 그런 정보는 어디서 들은 것인지 시모는 정확히 제가 16주차에 접어들었을 때부터 저렇게 전화를 해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시모는 남아 선호사상 그 자체였다고요. 그런 사람이 왜 전화를 했겠어요? 산부인과에서 아이 성별은 확인했는지 그게 아들인지 그것이 궁금했던 거죠. 저도 당연히 궁금하죠. 내 아이가 남자아이일까 여자아이일까 말입니다. 우리 아이 방을 어떤 색으로 꾸며야 하나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뱃속의 아이가 쉽사리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20주차 되었을 때쯤 아이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모님, 예쁜 공주 준비하셔야겠어요. 네, 제 뱃속에 있던 우리 둘째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남편도 좋아했죠. 하지만 시모는 아니었겠죠? 아유, 하필 들어선 게 왜 딸이야? 아니, 니들은 어디 그렇게 쉽게가 없니? 시모는 대놓고 싫어했어요. 왜 하필 딸이냐? 딸은 시집 보내면 끝인데 그럼 누가 집안 대를 잇겠냐 하면서 말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아들 아닌 것 가지고 아쉬워하는 거 눈 질끈 감고 넘어가 줄 수 있었어요. 그래요. 옛날뿐이니까.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아직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무자비한 그 여자, 제 시모였던 그 사람은 그 정도 투정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거 네 속옷이랑 베개 밑에 꼭 넣고 다녀라. 알았지? 이게 내가 저기 타면까지 가서 받아온 거야. 아이의 성별을 확인한 후 시모는 제게 부적을 내밀었습니다. 참 부지런도 하죠. 서울에서 담양까지 부적을 받으러 갔다 왔더라고요. 무슨 부적이냐고요? 이거 가지고 내 친구도 자기 손주 고추 달리게 한 거 아니냐. 그 무당이 그렇게 용하다더라. 내가 갔는데 세상에 줄이 아이고 말도 못해. 전국 팔도에서 다 왔더라.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자기 친구도 며느리가 내리 딸만 낳고 마지막으로 낳아보자 하고 가진 아이가 딸이었는데 그 부적을 쓰고 나서 성별이 바뀌어 손주를 낳았다면서 제게 부적을 내밀었죠. 뭐 하라는 것도 아니고 속옷에 넣고 베개 밑에 넣어두는 거니 어려울 것 없지 않냐면서 말입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부적을 왜? 딸이 뭐가 어때서? 그래도 자기 새끼라고 남편 놈이 저보다 먼저 버럭을 하더라고요. 대체 그게 왜 중요하냐? 요즘 세상에 딸아들 누가 좋고 그런데 어디냐면서 말입니다. 뭐가 어떻긴? 자식이라고 너 하나 있는데 그럼 네가 아들을 낳아야지. 네가 안 낳으면 우리 집안테는 어떡하라고. 아이, 너는 그래 젊은 애가 이렇게 생각에 꽉 막혀있냐? 응. 저걸 말이라고 하는 것인지 뱃속에 아이가 들을까 정말 겁이 났습니다. 아가, 그러니까 이걸는 챙겨. 아니다, 지금 화장실 들어가서 네 속옷에 넣고 와라. 어머니, 제가 왜요? 싫어요. 아유, 정말 너까지 이럴 거야. 내가 담양까지 가서 사왔구만. 시모는 말이 안 통했죠. 하지만 저 역시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내 뱃속에 있는 내 새끼를 가지고 자기가 난리인지 이해가 안 됐고 어떻게 자기 소녀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 솔직히 말해서 저 때 시모가 사람같이 안 보였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집안대를 기어코 끊겠다는 거야. 어머니, 왜 그게 어머니 집안대예요? 어머니 집안은 서씨고요. 이 사람 집안은 장씨죠. 저 어머니 서씨 집안 대 끊을 생각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드님 장씨가 대 있고 말고 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데 왜 어머니가 그러세요? 제 말에 틀린 부분 한 군데라도 있나요?
시모가 자꾸 우리 집안 이러면서 장씨 집안 대가 끊긴다며 앓는 소리를 하길래 시모의 집안을 잊은 것 같아 다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자기 집안을 상기시켜 준 것뿐인데 시모는 저를 향해 노발대발 화를 내더군요. 그때는 남편놈이 나서서 시모를 차단했습니다. 아이 낳을 때까지 연락도 하지 말고 보지 말자고 말입니다. 그때 한 그 행동이 남편이 저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한 행동 중 유일하게 정상적인 행동이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시모는 저희 집으로 택배를 보냈습니다. 한약이며 뭐며 주위에다 아들 낳게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죠. 택배 알림 문자가 온다거나 시모와 비슷한 체구의 여자라도 볼 때면 저는 스트레스를 미친 듯이 받았어요.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였죠. 결국 그 탓에 저는 둘째 아이마저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뱃속에서 많이 자라있던 터라 출산하는 과정과 똑같은 과정을 겪고 둘째 아이와 이별을 하게 되었죠. 상미야, 엄마 왔어. 봐봐, 우리 딸. 아휴, 고생했네. 괜찮아. 엄마. 엄마 나 너무 무서웠어. 내 탓이야. 한창 농사일로 바쁨에도 불구하고 친정엄마는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눈을 떠보니 거친 엄마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아주고 있었죠.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 포기하자. 나는 마음으로 들어간 수술실이었지만 몇 개월을 애지중지 품고 키운 내 아이가 심장이 뛰지 않은 채로 나온 모습을 보니 그때는 굳게 먹은 마음도 무너지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엄마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시모는 한참이나 지나서야 산부인과로 왔어요. 입이 대빨 나온 똥한 표정으로 말입니다. 사돈 오셨어요? 예, 뭐. 그래, 몸은 좀 괜찮니? 어찌나 목이 빳빳하던지. 저희 친정엄마가 고개 숙여 인사하는 걸 따딱하고 고개짓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드렁한 표정과 목소리로 괜찮냐며 제 안부를 물었죠. 저는 시모 눈도 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꼴도 보기 싫었어요. 엄마, 상미 좀 쉬어야 해. 나중에 태어나고 봐요. 아유, 예, 갈 거야. 내쫓지 마. 내가 알아서 나갈 거니까. 너는 어째 자식 복이 그렇게 없니? 장씨 집안데 다 끊기겠네. 저게 할 소린가요? 당시에 저는 힘도 없고 시어머니라는 그 사람이 인간같이 보이지도 않았던 터라 대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눈만 질끈 감은 채 나가달라고만 했죠. 그런데 그때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희 친정엄마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집안 대가 끊겨요? 상막을 파가면서 말을 해야지. 내가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돈이 우리 상미한테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으면 애가 이 지경이 돼요. 그러면서 와서 한다는 말이 고작 그것밖에 말을 못해요? 아니 그게 내 탓이에요. 애 엄마가 몸이 시원치 않으니까 애 둘을 그렇게 유산되게 만든 거지. 그게 내 탓이야? 아주 정말. 시모는 저희 엄마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말이 맞고 자기는 잘못한 것 하나 없다며 당당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저희 엄마 역시 지지 않고 시모의 잘못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그때 알겠더군요.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엄마, 그만해. 말이 통해야 말을 하지. 엄마 힘들어, 그만해. 어머니, 그래요. 다 제 탓이라고 하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어머니, 적어도 죄책감이라는 게 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여보, 나 어머니 얼굴 보기 싫어. 나 너무 힘들거든. 당신이 어머니 모시고 나가. 뭐야? 얘, 저게 지금 뭐라는 거야?
너 말 다 했어. 아, 온 말 그만해. 나가. 장모님, 죄송해요. 시모는 병실이 떠나가게 소리치며 남편 손에 이끌려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점으로 시모와의 연락을 일절 끊었어요. 남편도 그때는 알겠다고 수긍을 하더군요. 그렇게 두 아이를 뱃속에서 잃고 그 다음으로 들어선 아이가 지금의 제 딸아이입니다. 지금의 딸아이를 가졌을 때도 시모가 남편을 통해 아들 거리길래 대판했었어요. 내 아이 성별을 왜 궁금해하냐. 내 아이이지 당신 자식이냐고 따지고 물었죠. 네,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천하에 못돼 먹은 며느리가 되고 나니 속이 편하더군요. 정말 감사하게 우리 딸아이를 무사히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시모를 차단해버린 게 정말 잘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분명히 또 시모와 엮였다면 지금의 딸아이를 만나지 못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수민아, 아빠 해봐. 응? 하하하하하.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고 품에 안겨 울기만 하던 아이가 몸을 가누고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아이를 보며 감탄했어요. 네가 정말 내 뱃속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우리 세 식구 잘 살면 되겠다. 시모를 안 보니 이렇게 살만한 걸 왜 진작 못했나 싶었습니다. 늦게나마 안정적인 우리 가족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해 했죠. 그러나 자기 엄마가 조용하니 이제는 남편 놈이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당시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서 한동안은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사무실에 나가는 거로 업무를 봤습니다. 아이, 나도 당신처럼 집에서 일하고 싶다. 회사 가기 싫어. 그렇지, 소민아. 소민이도 아빠랑 있고 싶지? 됐어, 얼른 출근이나 해. 저에 비해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반 회사원이었습니다. 보통은 아이를 낳으면 남자들이 철이 든다던데 그 사람은 아이가 태어나니 더 아이같이 변하기 시작했죠. 원래부터가 귀찮음이 많고 조금은 게으른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남편은 늘 회사 다니기 싫다고 징징거렸어요. 처음엔 그냥 투정이라고 생각했죠. 회사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상사 비위 맞추고 후배들한테 밀리지 않으려고 버텨내야 하고. 이해합니다. 저도 제가 회사를 차리기 전까진 직장을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 병적으로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았죠. 어머, 당신 왜 벌써 와? 뭐 두고 갔어? 아니, 좋대. 자기야. 그런데 진짜 희한한 게 회사에서 머리가 그렇게 아팠거든. 그런데 회사 건물 빠져나오니까 싹 나는 거 있지. 역시 회사랑 나랑은 안 맞아. 나도 당신처럼 내 사업이나 해볼까. 그 인간은요. 회사가 학교도 아니고 조퇴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회사 상사가 너무 갈고서라는 게 주된 이유였죠. 참새. 무슨 회사에서 조퇴를 그렇게 잘 시켜주는지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홍어 정말? 당신 부장 좀 이상한 사람 아냐?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남편이 투정을 부릴 때 저도 잘 받아줬어요. 초반에는 내 남편 누가 힘들게 하냐. 남편 입장에서 공감하며 얘기를 들어주었죠. 남편은 얘기만 들었을 땐 남편 상사가 진짜 또라이 그 자체였어요. 이유 없이 남편한테 소리치고 이유 없이 갈구는 그런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상사라던 그 사람 화병 안 난 게 천만 다행이더군요. 하루는 제가 우연히 남편 회사 카톡을 봤거든요. 내용을 쭉 읽어보니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욕을 먹고 갈굼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이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데 대략 이런 내용이었어요. 김대리, 영업 등 관련 서류 나한테 보내요.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나 봐요.
그건 남편이 담당했었고요. 그래서 상사가 그 파일을 보내라고 요구했겠죠? 그런데 남편은 자기 상사한테 파일을 보내지 않았죠. 아니 왜 아직도 서류가 안 온 거야? 네, 언제 달라고 날짜를 말씀 안 하셨잖아요. 언제 달라고 말을 안 해서 파일을 안 보냈다니. 여기서부터 벌써 숨 막히시지 않나요? 남편 놈은 정말 융통성 없고 일머리 없고 눈치가 없었습니다. 일을 맡기면 딱 거기까지만 하고 그 이상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도 대화 내용을 보면 서류를 갖다 드려야 한다거나 뭔가를 보고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도 죄다 다 밀리거나 빠지기 일쑤였죠. 아 맞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저 두 문장이 남편과 그 상사의 카톡방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아니 누가 8만 대장경을 달달 외워서 읊어봐라 하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 놓은 서류 챙겨서 보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 까먹을 일인가요? 제가 그 상사였어도 당연히 화나겠더라고요. 남편이 육아를 같이 하느라 힘들어서 그런 것 아니냐. 전혀요.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래도 육아 도움 시터분을 부를 수 있어서 남편과 제가 육아에 매여 있는 시간이 하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로요. 남편은 퇴근하고 와서 씻고 TV에 누워서 핸드폰 만지작거리다 아이 울면 잠깐 토닥토닥 하는 정도? 그게 다였어요. 혹시나 아이 울음소리 때문에 남편 잠 못 잘까봐 방도 따로 썼죠? 그 인간이 회사에서 졸거나 일을 챙기지 못할 만큼의 육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그 일에 관심이 없고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까먹은 거였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상사도 그랬겠죠. 상미야, 나 진짜로 사업 한번 해볼까? 사업? 무슨 사업? 당신 사업할 생각 없었잖아. 하면 뭐로 하려고? 뭐 정확히 세운 계획이 있는 거야? 아니 사업할 거야 많지. 뭐 가게를 차려도 되고 세차장 같은 거 있잖아. 그거 하면 굳이 세차장에 안 있어도 돈 벌린다더라. 회사에 마음을 못 붙여서인지 그 사람은 툭 하면 나도 당신처럼 사업할까 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와, 이 인간 진짜 게으른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었죠. 듣자 하니 그냥 어디 한 곳에 묶여있는 것도 싫고 정시에 출근할 자신도 없고 그냥 쉽게 일하고 싶었던 것 같았죠. 그럼 장사는 쉬워? 당신 희정이 알지? 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에야 들어와. 자기 신랑이랑. 장사가 그렇게 부지런해야 하는 거야. 에이, 그거는 희정 씨가 너무 고리타분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가 다 하려고 해서 그런 거고 사람 쓰면 되지. 돈 벌어서 뭐 한대? 아시겠죠 여러분? 전 남편 놈이 얼마나 세상을 쉽게 보고 얼마나 대충이 몸에 배이는지 말입니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적어도 사업을 하려면 정확히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하고 덤비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런 제 말을 좀 들으면 좋으련만. 남편 놈은 당신이 너무 고리타분한 거다. 요즘 사람들 얼마나 쉽게 돈 버는 줄 아냐라는 소리를 해댔죠.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필사적으로 남편 놈의 사업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 결국 자기 멋대로 했지만요. 상미 뭐해? 뭐하긴 집에서 서민이 보고 있지. 우와, 우리 상미 애엄마 다 됐네. 그럼 내가 애엄마자 아가씨겠어? 왜? 무슨 일 있어? 하루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죠. 저보다 3년 먼저 결혼한 친구였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였던 친구는 제게 결혼 선배이면서 육아 선배였죠. 그래서 소민이를 낳고 그 친구와 더 자주 연락을 했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아까 우리 애 아빠 오늘 쉬는 날이거든. 그래서 사우나 간다고 오전에 갔었는데 거기서 소민이 아빠 봤다고 하길래 소민이 아빠 잘못 봤겠지. 그 사람 아직 퇴근하려면 한참은 있어야 하는데. 아니야 우리 애 아빠랑 같이 인사하고 점심까지 먹었다는데. 어머야 소민 아빠 회사 다니는 거야? 우리 애 아빠한테는 소민 아빠가 자기 투자회사 한다고 명함까지 줬어. 어머머.
내가 카톡으로 명함사진 보내줄게. 봐봐. 남편 놈은 사우나에서 만난 제 친구 남편한테 자기가 투자회사를 새로 차렸다며 명함까지 주었대요. 당시 저는 당연히 친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회사 나간다고 아침밥까지 먹고 나간 사람인데 갑자기 투자회사는 무슨 말인가. 내 친구가 잘못 얘기한 거겠지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끝낸 직후 친구는 곧장 제게 사진을 보냈어요. 남편이 친구 남편에게 건넨 명함 사진 말입니다. 대표라는 글자 옆에 적힌 이름이 정말 제 남편 이름이 맞더군요. 사업체명도 무슨 투자회사였죠. 정말 머리가 새하얗게 되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 사람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걱정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나는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해야 하나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너 왔어. 그런 걱정으로 멍하니 아이를 보고 있으니 어느새 남편 놈이 집으로 왔더라고요. 회사를 나간 다음에 입고 나갔던 정장 차림, 그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소민아, 아빠 왔네. 소민이 건들지 말고 당신 저기 앉아봐. 뭐야, 왜 그래? 아, 나 손 안 씻었다. 미안. 손 씻고 올게. 당신 회사 그만뒀어? 제 물음에 남편 놈은 화장실을 가다 말고 그대로 멈춰섰어요. 그리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더군요. 왜 말이 없어? 회사 그만뒀냐니까. 투자회사는 또 뭐야?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등만 보이던 남편 놈은 천천히 뒤를 돌아서 제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눈물 콧물을 줄줄 흘리면서 말입니다.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죠. 당신 왜 그래?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미친놈이야. 알고 보니 그 인간 저 몰래 진작에 퇴사는 했고 받은 퇴직금으로 대출까지 받아 주식에 투자를 했던 거였어요. 처음 시작은 좋다고 했습니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받던 월급 그대로 꼬박꼬박 집에 갖고 올 수 있었겠죠. 그렇게 멍청한 인간들끼리 들떠서 자기들끼리 사무실을 얻었던 거고요. 그때 명함을 만들어 두었다고 하더군요. 아무런 지식 없이 뛰어든 주식 투자가 흥할 리가요. 남편은 퇴직금을 날리게 되었고 그걸 다시 원금 복구하겠다며 대출까지 받아서 재투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도 다 날렸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돈에 미쳐서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상미야, 내가 어떻게든 우리 식구 먹여 살릴게. 내가 그건 약속할 수 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나 우리 소민이랑 상미 너 없으면 못 살아. 어?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그 사람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이혼만은 안 된다. 나는 너랑 딸아이 없는 건 상상도 못한다고 말입니다. 울고불고 하는 게 마음 쓰이는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더군요. 천만다행히 제가 벌이가 있어서 가세가 기울진 않겠다는 판단이 섰죠. 다만 지금과는 다르게 육아에 매진할 수 없는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당연히 남편놈이 꼴도 보기 싫었죠. 인간 같지도 않아 보였어요. 아이 없이 둘이서 살았다면 진작에 이혼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딸아이가 걸리더군요. 이 어린 게 무슨 죄가 있어서 자기가 부모를 고르고 싶어서 우리를 부모로 고른 것이 아닐 텐데 말입니다. 아이를 이혼 가정에서 크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결국 저는 아이를 봐서 다시 정신 차리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긴다거나 당신 100원이라도 주식에 투자했다간 바로 이혼이야. 그럼 당연하지. 나 절대 주식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할 거야. 나 절대 안 해. 절대 주식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내고 저는 남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회사에 나가게 되었죠. 딸아이는 남편이 보게 되었고요.
초반에 그 사람은 여느 가정주부 못지않게 살림을 하려 노력했어요. 투박한 손으로 빨래를 개고 널고 부엌을 닦고 말이죠. 요즘 시대에 남자가 전업주부 하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돈은 내가 나가서 벌고 남편이 집안살림을 하면 되지. 그게 우리 가족의 역할 분담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느껴져 더 열심히 일했어요. 주식은 도박이랑 같은 건가요? 도박에 미친 사람들은 손이 없어지면 발로 사용해서라도 도박을 한다고 하더니 남편 놈이 그랬습니다. 그 자식이요. 글쎄 집안일을 하면서 투자를 또 했더라고요. 무슨 돈으로 했느냐고요? 그러게요. 저도 그게 궁금했죠. 사채. 그 사람은 사채를 끌어서서 투자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숨긴 것인지 남편 놈의 사채를 썼다는 사실도 현관문 앞에 해당 사채업자에서 보낸 등기 관련 우편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혼해. 성미야, 더 말할 것 없어. 이혼해. 나는 너 같은 인간 옆에서 우리 섬이 키우고 싶지 않아. 이혼해. 분명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눈 감아줬는데 똑같은 행동을 그것도 사채를 끌어다 써서 투자한 거면 말 다 했죠. 저는 그 자식한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당연히 자기는 죽어도 이혼할 수 없다. 자기는 절대 못한다며 남편은 땅에 들어누워 버렸고요. 성미야, 너 우리 소민이 생각 안 해. 너 소민이 생각하면 이렇게 이혼하면 안 돼. 알잖아. 나 보면 몰라? 아빠 없이 크는 게 어떤 것인지 너 나 봐서 알잖아. 그 자식은 저와 이혼하지 않기 위해 별별 얘기를 다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의 얘기에 동정심이 생긴다거나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 참 치사하게 느껴졌어요. 그 사람은 자기 어릴 적 가정 환경을 들먹이며 제게 동정표를 구했죠.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얼마나 핍박받고 편견 속에서 자란 줄 알지 않냐면서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 나는 우리 소민이 당신 잘한 것처럼 안 키울 거니까. 그딴 소리에 흔들릴 리 있겠습니까? 저 때부터 이혼을 해야 한다는 마음의 결심이 단단히 서 있었어요. 성미야, 제발. 나 절대 이혼 못해. 난 이혼할 거야. 이번 주 내로 짐 싸서 나가. 성미야.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고했어요. 사실 말은 이혼하겠다 했지만 저도 일주일가량 동안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할지 생각할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 놈은 아주 제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탁에 밥을 차리질 않나. 시시콜콜한 얘기도 전화며 카톡이며 평소에는 잘 하지도 않던 연락도 해대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저는 이미 그 사람에게서 마음이 뜬 상태였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그 사람은 점점 더 비굴해졌죠. 상미야, 잘 갔다 와. 수민아, 엄마 뽀뽀해야지. 내일이 마지막 날인 거 알지? 내일 나 퇴근하고 오면 얼굴 보는 일 없게 하자. 내일 오전에 이모님 오실 거야. 성미야, 성미야, 일단 저녁에 다시 얘기하자. 맛있는 거 해놓을게. 그 다음 날이 제가 남편에게 말한 일주일째가 되던 날이었죠. 하루하루가 갈수록 저도 생각이 정리가 되었어요. 이혼을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심란한 마음으로 회사에 도착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박사님이 어딨어? 당신에게 답변 나오라고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사무실 밖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죠. 저를 찾는 그 목소리는 제 귀에 너무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제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너, 네가 돈 번다고 밖에 다 나오면 네 남편 개무시해도 되는 거냐? 내가 너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말이야.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여직원이 나가 떨어지기까지 했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데요? 지연씨, 은영씨 괜찮아요? 여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두 분은 좀 쉬세요. 서둘러 직원을 내보냈고
제 사무실에는 시모와 저 단둘이 남아있게 되었죠. 왜? 창피하냐? 네가 뭘 잘못했는지는 알아. 시모는 밖에 들리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지 제게 소리를 치기 바빴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놈이 제게 전화를 했죠. 남편은 다급한 목소리로 시어머니가 거기 갔냐, 엄마가 뭔가 오해한 것 같다며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은 이러했죠. 다짜고짜 저희 집에 찾아왔던 시모가 남편이 설거지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네가 왜 설거지를 하고 있냐, 회사는 어쩌고 애를 보고 있냐고 물었고, 남편은 육아휴직을 냈다고 둘러댔답니다. 시모는 거기에 열이 뻗쳐 그 길로 저를 찾아온 거였죠. 왜 귀한 아들 손에 물을 묻히게 하냐면서 말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어이가 없더군요. 육아휴직 썼다는 게 사실은 아니지만 만약 사실이라 해도 애 아빠가 자기 자식 본다고 육아휴직 쓴 게 기겁하고 달려올 일인 건가 싶었죠.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여기 제 회사예요. 지금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서 뭐 하시는 건데요? 네가 얼마나 잘났는데 내 아들 손에 물을 묻혀. 시모는 제 말에 부들부들 떨다 제 뺨을 쳤어요. 제 시모였던 그 사람 풍채가 정말 컸습니다. 소는 또 얼마나 매운지, 눈이 번쩍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날 알 수 있었네요. 여자면 여자답게 자기 서방 귀한 줄 알고 받들어야지 말이야. 내가 너 일한다고 살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대학원까지 나온 기집애가 얼마나 뜻해서 내 아들 기죽일까. 내가 크게 염려했는데. 아이고, 이 모자란 놈이 제 희생 자기가 꼬았지. 아이고, 내가 분해서 못 살아 정말. 미친 사람 마냥 시모는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뭐가 잘났다고 자기 아들한테 일을 시키냐면서 말입니다. 분해요? 뭘 알고 지금 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분한데? 당신 아들이 주식에 미쳐가지고 회사 때려치우고 퇴직금이며 사채비까지 끌어써서 주식으로 날린 게 그게 분해요. 그래, 나도 그게 분하네요. 내가 등신 모질 같은 당신 아들 좋다고 결혼한 게 그게 분해. 저는 시모한테 당신 잘난 아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아느냐고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시모는 제 얘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더군요. 어머니, 그 잘난 아드님이요. 백수의 빚더미 하는 빈털털이에요. 그런 사람 제가 뭐가 좋다고 떠받들어요. 소민이 아빠여서요. 그런 아빠 우리 소민이한테 필요 없어요. 저는 이혼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입으로 이혼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더 구질구질하지 않게 조용히 협의 이혼으로 끝나고 싶으니 더 얘기하지 말라고 했죠. 한참을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시모는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미안하다고 말이에요. 당신 아들 버리지 말아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지나간 거죠. 소 있고 외양간 고치면 뭐하나요? 이미 소는 외양간을 떠난걸요. 그 뒤로도 한참이나 시모는 제게 울며 불며 미안하다 매달렸지만 저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회사 밖으로 시모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곧바로 이혼을 진행했어요. 남편 놈도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다행히 이혼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의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집도 제가 구한 것이었기에 그 사람만 나가면 되는 거였어요. 이혼 후 그 남자에게서 남은 거라곤 사채빚뿐이었죠. 그렇게 험난하고 지저분했던 결혼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참 허무하더군요. 그 사람과 내가 연애를 한 시간이 떠올랐고 결혼 준비를 하며 함께 들떴던 시간이 떠올랐죠. 두 아이를 잃고 함께 슬퍼했던 순간들, 우리 딸아이를 얻었을 때 함께 기뻐했던 순간들까지 말입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 딸아이를 만날 수 있었겠죠. 그거 하나 고맙네요. 지금 제 딸아이가 있게 해준 것 그거 하나요. 여러분, 저 선택을 잘한 것이겠죠? 머릿속으로는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면서도 아빠 없이 클 딸아이를 생각하면 죄책감이 듭니다. 내가 한 선택에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살 거예요.
우리 소민이에게는 친구이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거고요. 나중에 우리 딸아이와 즐거운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모녀 응원해주세요. 그럼 이만 글을 줄일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